네, 오늘 다룰 주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왜 의식은 어떤 물리 방정식에도 등장하지 않을까? 리처드 파인만의 불안한 발견인데요. 현대 과학이 가진 가장 큰 맹점을 찌르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꽤나 충격적인 모순을 마주하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 진짜 경이롭잖아요. 양자 전기역학으로 전자의 움직임을 소수점 12자리까지 완벽하게 예측해냅니다. 네,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정확도죠. 그런데 정작 당신이, 그러니까 청취자분이 지금 팔을 꼬집혔을 때 느끼는 그 아픔, 그 생생한 주관적 느낌에 대해서는 물리학이 단 하나의 공식으로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기묘한 일이죠. 우주의 거대한 비밀들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그토록 우아하게 풀어내는 과학이 정작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매 순간 벌어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현상 앞에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네, 완벽한 침묵이죠. 이 간극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장 손가락 끝을 보고 피부를 아주 꽉 한번 꼬집어 보세요. 네, 진짜 욱신거릴 정도로 꽉 꼬집어 보셔야 합니다. 그 욱신거리는 느낌, 따끔함, 도대체 그 감각이 물리적으로 우주 어디에 존재하는지 오늘 저희와 함께 추적해 보시죠.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당신이 마신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는 과학이 이미 완벽하게 지도로 그려냈거든요. 그렇죠. 카페인 분자, 그러니까 트라이메틸 잔틴이 혀의 미각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는 과정 말이죠. 네, 맞아요. 그게 결합하면 G단백질이 활성화되고 이온 채널이 열리고 그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신경망을 타고 뇌의 미각 중추로 전달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70mV의 전압 변화를 통해서 전두 옆 미각 피질까지 가는 물리적 경로는 아주 투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았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신경망을 타고 흐르는 건 그냥 미세한 전기 신호일 뿐인데 내가 느끼는 그 진하고 약간 탄 듯한 쓴맛은 대체 그 과정 중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다룰 딜레마의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시각적인 예시로 바꿔보면 이 모순이 훨씬 더 명확해지거든요. 빨간 사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빨간 사과요? 네, 상상했습니다. 사과 표면에서 반사된 700나노미터 파장의 빛이 당신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망막의 원뿔 세포를 자극하고 옵신 단백질을 거쳐서 뇌의 시각 피질로 도달하죠. 그 폭포수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죠. 700나노미터라는 빛의 파장 자체는 그저 물리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숫자에는 색깔이 없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사과를 볼 때 제 뇌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해도 거기에 빨간색으로 빛나는 세포 같은 건 아예 없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뉴런들은 그저 회색이나 분홍색의 고깃덩어리일 뿐이고 그들이 주고받는 전기적 스파이크에도 당연히 색깔은 없습니다. 물리적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빨강이라는 물리량은 없다는 거군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주관적인 경험 속에는 생생하고 강렬한 빨강이 부인할 수 없이 존재하죠. 철학자들은 이런 느껴지는 생생한 질감을 퀄리아라고 부릅니다. 퀄리아, 질감이라는 뜻이군요. 데이비드 차머스라는 학자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뇌의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밝히는 건 쉬운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복잡하긴 해도 언젠가 과학이 풀 수 있으니까요. 메커니즘을 밝히는 건 쉬운 문제다. 반면에 왜 그 물리적 정보 처리의 주관적인 경험이 수반되는지, 왜 내면의 무언가를 느끼는 누군가가 존재하는지를 묻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엄격하게 분리했습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라. 여기서 제가 자동차 엔진에 빗대어 생각해봤는데요. 아주 좋은 비유가 될 것 같네요. 엔진에 가솔린이 들어가고 압축되고 폭발해서 바퀴를 굴리는 과정은 물리법칙으로 완벽하게 인과관계가 설명되잖아요. 이전 단계가 다음 단계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뉴턴의 제2법칙이나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뇌는 다릅니다. 빛이 들어와서 뇌신경이 활성화되는 것까지는 기계처럼 추적이 되는데 그 신경 활동에서 내가 겪는 생생한 경험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다리가 뚝 끊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 다리가 마법처럼 끊어져 있죠. 뉴런이 초당 수십 번 발화한다고 해서 도대체 왜 필연적으로 빨간색이나 아픔이라는 경험이 생겨나야 하는 건가요? 자, 이게 말이 되나요? 그 필연성이 아예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게다가 상황은 뇌 안에서 훨씬 더 파편화되어 있어요. 사과를 볼 때 뇌는 색깔을 처리하는 부위, 모양을 인식하는 부위, 움직임을 파악하는 부위가 다 다릅니다. 정보가 뇌에 이리저리 흩어져서 분산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도 당신은 조각난 데이터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된 빨간 사과를 경험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정보가 어떻게 하나로 묶이는가, 즉 결합 문제라고 부릅니다. 내가 각기 다른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었는데 정작 조립 라인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군요. 그럼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나요? 뇌 어딘가에 중앙 통제실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런 중앙 통제실, 그러니까 자아의 중심점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자들이 주목한 가설 중 하나는 뉴런들의 동기화였습니다. 동기화요? 싱크를 맞춘다는 건가요? 뇌의 여러 부위에 흩어진 뉴런들이 초당 40번씩 같은 리듬으로 발화하는 감마 진동을 보이는데 이렇게 박자를 맞추기 때문에 정보가 하나로 묶인다는 주장이었죠. 뉴런들이 같은 박자로 춤을 추니까 하나의 경험이 된다.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군인들이 연병장에서 발을 맞춰 행진한다고 해서 그 수백 명의 군인들이 갑자기 거대한 하나의 집단 자아를 가지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완벽한 반론입니다. 책상 위에 메트로놈 수십 개를 올려놓고 똑같은 박자로 똑딱거리게 만들어도 메트로놈이 의식을 가지진 않을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비판자들의 핵심 논리예요. 뉴런의 동기화 역시 뇌파의 주기라는 또 다른 물리적 패턴일 뿐이거든요. 그저 물리적 현상일 뿐이다. 네. 물리적 패턴이 아무리 복잡하게 박자를 맞춘다 한들 그게 왜 무생물적인 처리 과정을 넘어 주관적 의식을 창조하는지는 여전히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뇌과학의 한계가 명확하네요. 그럼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보죠. 뇌에서 뉴런, 세포, 분자, 원자로 우리 몸을 아주 잘게 쪼개고 들어가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내려가는 거군요. 네, 결국 우리 몸도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진동하는 에너지 패턴인 양자장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결국 당신은 텅 빈 공간과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자의식이 생기는 걸까요? 양자역학이 혹시 해답을 주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로저 펠로즈와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주장한 양자의식 이론이 대표적이죠. 그 이론 들어본 것 같습니다. 뇌세포 내부의 뼈대 역할을 하는 미세소관이라는 구조에서 양자 중첩과 결맞음이 일어나고 이 양자 상태가 붕괴될 때 인간의 의식이 순간적으로 생겨난다는 가설입니다. 와, 뇌 안에서 양자 컴퓨터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네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매력적이지만 이걸 더 큰 맥락에서 보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양자 결맞음 같은 섬세한 상태는 보통 절대 용도에 가까운 극저온에 고립된 환경에서나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뇌는 엄청 따뜻하고 피가 흐르잖아요. 맞습니다. 뇌는 섭씨 36.5도의 축축하고 시끄러운 환경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양자 상태는 펜터초, 즉 천조분의 1초 만에 깨져버립니다. 반면에 인간의 뉴런은 밀리초 단위로 작동하죠. 속도 차이가 100만 배나 납니다. 환경 자체가 양자 현상이 유지되기엔 너무 거칠다는 거군요. 게다가 제가 생각하기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설령 뇌 안에서 기적적으로 양자 효과가 일어난다 해도 입자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슈레딩거 방정식 그 어디에도 아픔이나 기쁨 같은 변수는 없잖아요. 양자 역학도 결국 물리법칙인데 말이죠. 정확합니다. 아주 핵심을 찌르셨어요. 양자역학을 끌어와도 퀄리아의 미스터리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령 양자 효과가 있다 해도 거기에 느낌은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을 물리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그 물리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사고 실험들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네, 철업적 사고 실험들이 우리의 직관을 아주 강하게 흔들어 놓죠. 그 흑백방의 메리 이야기, 청취자분들을 위해 전문가님이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천재 과학자 메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메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흑백인 방에 갇혀서 흑백 모니터로만 세상을 공부하며 자랐어요. 색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겠네요. 네. 하지만 그녀는 색채에 대한 모든 물리학적, 화학적 지식을 완벽하게 통달했습니다. 빨간색 파장이 망막을 자극하고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100% 알고 있죠. 머릿속으로는 완벽한 지식을 가진 거군요. 그러다 어느 날 문이 열리고 메리가 방 밖으로 나와 생전 처음으로 진짜 빨간 장미를 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메리는 빨강에 대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웠을까요? 와, 직관적으로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하게 되네요.
수식과 논문으로만 알던 것과 실제로 그 강렬한 빨강을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니까요. 그녀는 빨강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처음으로 배운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메리가 물리적 지식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그것은 곧 물리적 지식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의식적 경험이라는 것이 물리적 사실과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아주 통쾌하면서도 무서운 패러독스네요.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사고 실험도 제 직관을 마구 흔들어 놨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파이프 내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우리의 뇌 구조를 기계로 완벽하게 흉내내는 상상이요. 뇌의 모든 뉴런과 시냅스를 거대한 수도관과 밸브 시스템으로 똑같이 구현했다고 쳐보죠. 물이 파이프를 흐르면서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100% 동일하게 모방하는 겁니다. 계산주의 철학자들은 정보 처리 패턴만 똑같다면 그 파이프 내도 의식을 가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물질이 고기든 수도관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수만 개의 파이프에 물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파이프 구조물이 커피 맛 좋다라거나 외롭다고 느낄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직관은 그것을 아주 강하게 거부하죠. 심지어 86억 개의 뉴런에 밀리초 단위 전압 변화를 거대한 책에 빼곡히 적어놓은 기록부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종이책이 의식을 가질까?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황당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적인 구조가 아니라 동적인 과정이 중요하다고 반론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리케인이라는 딜레마가 등장하죠. 허리케인이요? 허리케인도 엄청나게 복잡한 동적 물리 시스템이고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인데 왜 허리케인에게는 의식이 없습니까? 동적 과정이 곧 의식이라면 허리케인도 자의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딜레마네요. 철학적 사고 실험만으로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이게 실제 의학적 사례와 결합되면 기괴할 정도더라고요. 불리뇌 환자 이야기요. 뇌령 절단 환자 사례는 신경과학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간질 발작을 치료하기 위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인 뇌량을 물리적으로 끄는 환자들이죠. 뇌가 반으로 나뉜 거군요. 네, 이 환자들의 왼쪽 시야, 즉 우뇌로만 사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봤냐고 물어보죠.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는 사과를 못 봤기 때문에 환자는 입으로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왼손, 그러니까 우뇌가 통제하는 손으로는 펜을 잡고 사과를 완벽하게 그려낸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몸 안에 대화하는 자아 하나, 그림 그리는 자아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분리된 마음이 있다는 건가요? 그게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이 환자의 의식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연결선 하나를 끊었다고 의식이 둘로 쪼개진다면 애초에 나라는 통합된 주체 자체가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뇌가 분리될 때 의식도 찢어진다면 반대로 우리가 마취를 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전 그냥 뇌가 셧다운되면서 전원 플러그가 뽑히는 건 줄 알았는데요. 마취의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프로포폴이나 케타민을 투여해도 뇌 자체는 살아있어요. 뉴런은 발화하고 혈액도 흐릅니다. 뇌가 살아있는데 왜 의식이 없어지죠? 마취제는 뇌의 각 영역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연결망을 방해합니다. 프로포폴은 억제성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케타민은 흥분성 수용체를 차단하죠. 마치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같습니다. 소리는 제멋대로 나고 있지만 융합된 음악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휘자 일은 오케스트라라. 정보가 흐르지 않아서 통합이 끊기면 의식의 스위치도 꺼진다. 이 논리를 확장해보면 정보가 통합되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텅 비어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에 나온 철학적 좀비 개념이 딱 그 공포를 건드리더군요. 네, 외부 행동이 사람과 똑같아도 내면의 경험이 완벽하게 어두운 존재를 말하죠. AI가 아무리 사람처럼 대화해도 우리는 그 AI 안에 경험하는 주체가 있는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제가 대화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철학적 좀비가 아니라는 걸 절대 증명할 수 없다는 거네요. 외부에서는 타인의 의식을 증명할 수 없다는 그 근본적 고립성. 결국 우리는 각자의 의식 안에 갇혀 있는 셈이죠. 하지만 조금 시각을 바꿔보면 비록 고립되어 있을지라도 그 내면에서 벌어지는 경험의 깊이는 정말 압도적이잖아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을 때의 벅차오르는 감동을 생각해보세요. 음파가 고막을 흔들고 기계적인 과정을 거쳐 뇌로 전달되는 건 완벽히 설명되죠. 네, 과학자들은 그게 진화론적으로 사회적 결속을 위한 보상체계라고 하겠지만 왜 이토록 압도적인 숭고함이라는 질감 자체가 존재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기분 좋은 도파민 분비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진화의 생존 도구치고는 너무 과도하게 아름답고 복잡하죠. 이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학자들은 거시적인 이론들을 제안합니다. 그중 가장 파격적인 것이 범심론입니다. 범심론이요? 전자나 돌멩이도 미세한 의식이 있다는 그 가설 말인가요? 맞습니다. 의식을 질량이나 전하처럼 물질의 내재적이고 기본적인 속성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아주 미세한 의식의 조각들이 모여서 뇌처럼 복잡해지면 우리가 아는 통합된 의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무에서 마음이 창조되는 기적을 피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그럼 창발성이라는 개념은 어떤가요? 물 분자 하나는 젖어 있지 않지만 모이면 액체가 된다는 거? 창발성도 훌륭한 시각입니다만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의 창발성은 분자 간의 힘으로 완벽하게 수학적 설명이 가능해요. 하지만 뉴런에서 의식에 창발하는 과정은 여전히 논리적으로 완전한 공백 상태입니다. 수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공백을 수학으로 메워보려고 나온 게 줄리어 토너니의 통합정보 이론인가요? 네, 아주 야심찬 이론입니다. 시스템 내에서 정보가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지를 파이값이라는 수치로 계산하는 가설이죠. 정보가 통합될수록 의식이 높다고 봅니다. 이 이론은 마취나 분리뇌의 현상을 꽤 잘 설명합니다. 완벽해 보이는데 문제는 없나요? 치명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계된 포터다이오드 그리드, 즉 단순한 센서의 배열조차 인간의 뇌보다 더 높은 파이값을 가질 수 있다는 수학적 결론이 나오거든요. 단순한 기계가 인간보다 의식이 높다는 직관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아, 수학으로 풀려다 오히려 함정에 빠졌네요. 철학자 토마스 네이걸의 박쥐 이자기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박쥐의 뇌를 완벽히 그려낼 수 있지만 박쥐가 되는 느낌은 영원히 알 수 없다는 통찰 말이죠.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은 3인칭, 즉 객관의 도구고 의식은 철저하게 1인칭, 즉 주관의 현상입니다. 3인칭의 도구로 1인칭을 재려고 하니 도구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근본적인 깨달음이죠. 3인칭의 언어로 1인칭을 담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우주적 스케일로 넓혀보죠. 13억 년 전 빅뱅, 별의 핵융합, 거대한 초신성 폭발, 그렇게 만들어진 탄소와 철이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별먼지입니다. 아주 웅장한 서사죠. 텅 비어있던 우주에서 태어난 그 별먼지가 진화해서 뇌를 만들고 이제는 밤하늘을 보며 우주와 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필연인 것처럼 법칙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우주의 기적, 인류 원리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물리학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준다면 의식은 고통,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빈 우주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의식이죠. 네, 결국 나는 모른다가 가장 정직한 답이라는 파인만의 정신이 여기서 빛을 발하네요. 맞습니다. 뉴턴 이전의 중력이나 아인슈타인 이전의 시공간처럼 우리는 심리 물리학적 대통합 법칙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심리 물리학적 대통합이라 정말 가슴이 뜁니다. 오늘의 탐구를 마치며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만약 의식이 정보 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양자역학에 따라 우주 전체가 근본적으로 입자와 파동 사이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라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압도적이네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13억 8천 년 된 광활한 우주 전체가 아주 느리게 생각하고 있는 단 하나의 거대한 마음 그 자체는 아닐까요? 오늘 밤 밤하늘을 보실 때 우주가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 완벽한 마무리네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주의 의미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심층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